많이 나오네요. 클래식. 자, 보자. 나와요? 몰라요. 자, 얘들아. 얘들아. 앞쪽에 보시면 소설 이론이 나오는데 오늘 5페이지까지 볼 겁니다. 5페이지. 자, 얘들아 있잖아. 시와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뭐 이번에 지금 또 좀 갑작스럽게 모고를 봐서 미안하긴 한데요. 모고가 뭐예요? 모의고사. 근데 봐서 알겠지만 학교 시험이랑 다른 게 학교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죠. 월말 평가나 어떤 학교 시험 이런 거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모의고사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수능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반적인 여러분의 국어 지식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냐면 어떤 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시와 소설의 기본은, 그리고 너네 국어 과목을 정복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비중이 바로 시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소설을 좋아해서 국어를 택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소설을 전공하기도 했고 약간 그쪽이야 저는. 근데 이제 저와는 다르게 또 예를 들어 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문법을 좋아하는, 아니 난 다 싫다 뭐 할 말은 없어요. 사람마다 다, 저도 수학을 너무 싫어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 그건 다른 거니까. 근데 최소한 건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최소한의 것은 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국어는 뭐냐면 내가 문해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어휘도 그런데 너네도 느끼지 않나요? 요새? 그 문해력이 정말로 좀 요새가 아무래도 화면이나 매체에 익숙하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단어 실력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부족해요. 근데 니네 그러면은 다른 과목도 흔들려요. 국어만이 아니라 어휘가 흔들리면은 사회, 과학, 도덕 뭐 이런 기타 과목들까지도 영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영어 단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어 단어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발. 그 빠짝만 잘해도 알았죠? 제 말을 좀 흘겨듣지 마시고 지금 좀 되게 많이 그게 진짜 보여요. 제가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도 말했지만 학원 강사 경력이 나름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제가 처음 강의한 게 2002년 정도니까. 근데 너무 달라. 예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가 시대가 다르대요. 너네는 매체가 없는 시대가, 너네는 탄생부터가 스마트폰과 함께 탄생한 시대예요. 맞죠? 근데 저희 때는 스마트폰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미디어가 있었고 핸드폰이 있었고 다 그런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뇌 구조가 다르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네를 이해 못하기보다 너네의 삶은, 너네의 지금 생활은 이렇구나. 근데 그 속에서 뭐겠어요? 최소한의 어휘나 최소한의 개념은 가져가셔야겠죠. 그런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너네가 다행인 거는 국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이 국어학원의 그 커리큘럼이나 그 과제만 좀 잘 따라해도 그래도 좀 그렇다고 그 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본은 좀 닦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대로 잘 따라오면. 알았죠? 자, 그래서 여튼 요거를 좀 다지자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시 했죠? 채유라, 어디 물어볼까? 시는 뭐예요? 시란 도대체? 시는? 시란? 괜찮아. 편하게. 말하고자 하는 말을 뭐가 있는 언어? 네.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 그거 써야 돼요? 네. 어디에 써요? 거기 위에 있지 않아요? 공간? 3페이지인가? 그쵸? 위에 그 소설의 구성 요소 위에 있죠? 좀 적어보세요. 방금 채유리가 얘기했습니다. 시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운율, 함축 이런 거. 운율이라는 건 리듬감이죠. 그러니까 시가 제일 다른 거는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반복돼서. 지금까지 배웠지만. 함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쓰이는 단어 외에 시인이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든, 그래서 시가 어렵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노래예요. 노래. 그에 비해 소설은 뭐냐면, 자, 소설이라는 거는,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맞아요. 그래서 시는 내가 노래라 그랬고 소설은 이야기예요. 근데 니네 이야기의 역사는 알고 보면 되게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너네 그런 거 알죠?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러면서 그 옛날 있잖아요. 옛날부터 이야기는 있었어요. 너네가 알고 있는 동화라든지 전래동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네 그 애들이 꼭 자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재밌는 얘기 해줘 뭐 동화 읽어 막 이런 게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 그래서 시는 노래라고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고 허구적으로 꾸며 쓴 이야기. 그리고 소설의 모티프가 된 게 바로 소설에서 이렇게 한 거를 영화로 찍어서 화면으로 보여주면은 그게 영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녹화해. 그 다음에 TV로 해주면 드라마가 되는 거고 웹툰 이런 거와도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리라는 거에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얘와 소설이 그러니까 뭐냐면 민담이나 전설 이런 거와도 다 연관이 되고 웹툰 같은 거 웹툰이나 만화 그다음에 영화나 드라마 등과도 영화, 연극, 드라마 같은 거와도 관련이 됩니다. 다 뿌리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너네도 아마 해리포터 같은 거 다 읽었나? 거의? 영화로 봤나요? 안 봤어요, 아예? 해리포터. 해리포터 본 사람. 많이 봤네,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해리포터라든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유명한 저런 소설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네. 자, 그래서 소설이라는 것은 세 개 구성이 있어요. 여기 동그라미 보이죠? 동글뱅이. 그거 별표 좀 해보세요, 거기. 거기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뭐라고요? 인물, 위에서부터 인물, 사건, 배경. 얘 지워도 돼요? 네.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해리포터 같은 건 저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그거를 내가 읽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그 어떤 분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되게 고마운 일인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 전집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읽었지. 근데 되게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영어로 좀 도전해보자 해서 1권을 샀다가 실패. 영어로는 못 읽겠더라. 그래서 너네 영어 공부, 영어 실력 제일 늘리는 것 중 하나가 영어로 책 읽거나 드라마, 미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옛날에 월트 디즈니 시리즈 있죠. 월트 디즈니 뭐 라이온 킹이나 백설공주나 이거를 영어 자막으로 수차례 봤어요. 근데 그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보죠. 처음에는 모르고 보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는 거야. 아니면 한글 자막으로 한번 봐요. 그러면 이제 내용 이해를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영어 공부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정해. 뭐 미드나 영화나 이런 거를 하나 해서 귀 뚫린다 그러죠. 귀 뚫릴 때까지 하는 거죠. 그게 어학에는 최고 같아요. 네. 여튼. 자,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인데, 그리고 소설 안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 줄 거 봐. 허구적대. 그래서 시에서는 뭐예요?
시적 화자인 거죠, 여러분. 소설에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좀 알아두실 게, 주의하실 게, 시적 화자나 서술자가 작가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황순원의 소나기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황순원이 아니다.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인물, 사건, 배경. 인물은 사건의 행동의 주체, 주인공. 사건은 인물들이 벗거나 벌이는 행동이나 갈등. 동그라미 없어요. 갈등. 갈등 많이 들었지? 배경, 사건이 일어나는 주거와 시공간, 시간과 공간. 네. 자, 그래서 인물부터 살펴볼게요. 작품 속 사건과 행동의 주체다. 인물은 작가가 만든 이야기의 틀 속에서 다른 인물과 관계를 맺으며 괄호해봐. 이야기를 이끄는 존재. 작품 속 인물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 있는지 등을 파악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인물 성격은 특성을 드러내는 언어나 태도, 도덕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예를 들어 흥부는 착한 인물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리고 놀부는 나쁜 인물이라는 거를 알죠.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리고 캐릭터라 그러잖아요. 왜? 그 캐릭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작품 속 인물은 반드시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물이나 사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우화라고 합니다. 우화. 이솝우화 이런 거 알죠? 얘들아, 우화에는 너는 이솝우화 이런 거 많이 들어. 우가 동물 우자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주인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습은 동물이지만 거기서 의미하는 거는 인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의인법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우화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재미.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니네 왜 그것도 알죠? 왜 그 별주부 왜 하필이면은 뭐 용궁이 나오고 토끼나 거북이가 나오냐면 자라였나 자라? 예, 토끼나 자라가 나오냐면 왕이나 지배층을 비판하고 할 때 진짜 사람을 등장하면 어떻겠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일부러 돌려 말하려고 비현실적인 공간이나 동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화는 좀 풍자적인 거에 많이 쓰여요. 대표적인 게 너네 브레멘 음악대 다 알지 않아요? 어린 시절 그 왜 브레멘 음악대가 그거잖아요. 동물들이 농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가 없다고. 예를 들어 늙은 동물들이 그래가지고 얘네가 하나씩 악기를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외된 사람들의 반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동물농장은 뭐냐면 저거는 구소련 그 공산체제를 비판한 내용인데 돼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돼지들이 그 독재를 인간들을 쫓아내고 독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 결국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데 내용이 되게 비판적이잖아. 사회 비판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동물 캐릭터가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화라고 합니다.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아래에 6개 있죠. 거기에 칸. 이렇게 나누세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이렇게 2개씩.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 중심인물, 주변인물은 비중이나 중요도. 그 다음에 평면 입체는 성격 변화. 그 다음에 전형적이다, 개성적이다는 이제 좀 대표성. 얘를 좀 추가해 보세요. 이렇게. 뭐라고? 쓸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쓸 공간이 없다고? 옆에 안 돼? 아니, 여기 옆에 이렇게 두 개씩 묶으라고요. 아, 네, 여기를 이렇게 두 개씩 묶으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기준이야. 이 6개를 묶는 기준이 이거라고요. 예. 그래서 괄호의 중심 인물, 주변 인물,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그 다음에 전형적 인물, 그 다음에 개성적인 인물이다. 요걸 쓰시면 돼요, 순서대로. 얘들아, 여름에 많이 덥겠다. 그쵸? 근데 요 며칠은 바람이 되게 불었어요. 아세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썰렁하더라고. 너네는 어느 계절이 좋아요? 봄이요. 봄? 겨울. 근데 여름엔 난 모기나 벌레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뭔가 살림하기엔 좀 더 힘든 게 금방 변해. 음식도 진짜 요리를 해보고 하니까 잠깐만 밖에 나가도 쉬어버리고 조금 그런 부분에선 힘들더라고. 음식 보관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고 좀 힘들지. 근데 이제 애들은 물놀이 한다고, 선생님 딸 같은 애는 이제 물놀이 한다고 되게 좋아하는. 언제까지 물놀이 하려나? 초등학교? 한 5, 6학년? 네. 얘들아, 그래서 비중이나 중요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당연히 중심 인물은 어떤 인물일 것 같아요? 주인공. 그러니까 너네 왜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봐도 대사도 많고 등장하는 컷도 많은 중심 인물을 주인공이죠. 그런데 주변 인물은 뭐냐면 중심 인물을 돋보이게 하거나 사건 진행을 도와준다. 감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니네 그러면 비중이 없으니까 좀 시시하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조연이 없으면은 주연도 효과가 없어요. 조연이 잘 받쳐줘야. 너네 음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메인 재료가 훌륭해도 양념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해주면 맛이 못 내요. 그것처럼 조연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은 비중이 큰 인물이고 주변 인물은 그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적인 인물은 인물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거기 줄 거 봐. 변하지가 않아요. 안 변해요, 성격이. 평면이 왜 한쪽이죠? 한쪽 성격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입체는 뭐냐면 성격이 변해요. 줄그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부 있지. 아니, 흥부 놀부의 흥부 같은 경우는 한 번 착하고 계속 착하죠. 그런데 놀부는 처음에는 못 됐다가 나중에 반성합니다. 그렇게 성격이 변화하면은 입체예요. 아니면 니네 이런 경우 있다? 되게 순진하고 착했던 주인공이 복수, 알죠? 무슨 일을 겪고 나서 복수의 칼날을 겪고 내가 복수할 테야 하고 막 악인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적인 거는 어떤 계층이나 시대를 거기 동그라미 해봐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개성적은 독특한 성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전형적이라는 거는 딱 하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여기 앉아있죠. 여기 열 몇 명 앉아있는데 여러분은 중1 학생의, 대한민국 중1 학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하하호호 웃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이게 딱 너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네마다 개성도 또 있죠. 너네 개성이란 단어는 워낙 많이, 너네마다 외모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근데 너네 주의하실 게, 선생님, 그러면 모든 인물은 전형적이거나 개성적인가요? 그게 아니라
한 인물이라도 전형성과 개성성을 다 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내가 흥부 말했잖아요. 흥부는 매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에서는 착한 사람의 대표적이고 전형적 인물이에요. 하지만 흥부의 그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이라든지 힘들어도 괴로워하지 않고 또 이겨내고 이런 거에서는 자기만의 개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형적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는 예를 들어 중심 주변이나 편면 입체는 좀 보이는데 양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형 개성은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게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추가하세요. 하나가 있는데 자 이거 써보세요. 뭐냐면 아래 빈칸 좀 되죠? 거기다가 주동인물이 있고 반동인물이 있습니다. 자, 주동인물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반동인물은 뭐냐면 주동인물과 갈등하는 인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네 흥부놀부 얘기했는데 아까도 흥부놀부의 결론은 착하게 살자는 거잖아요. 나쁜 욕심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자. 그거를 대표하는 게 바로 흥부잖아요.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게.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빌런이 누굴 거예요? 놀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인공을 괴롭히거나 주인공과 대립하거나 그런 인물들이 반동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주동인물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좀 중요한 캐릭터고 그 주동인물을 괴롭히거나 주동인물과 싸우는 인물을 반동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주동인물은 작가의식을 주제나 작가의식을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반동인물은 주동인물과 갈등하거나 싸우는 악역 대부분 악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런. 네. 됐니?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이나 다녀오세요. 눈 안 보여?